(2016년 4월 22일) 53세 남성 오씨가 의붓 딸 등 가족과 외식을 하고 돌아온 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고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오씨의 아내 송씨는 귀가한 지 3시간 30분이 지나서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 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오씨는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사망한 오씨는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외부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했는데 부검인은 우열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하면서도 독극물 때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국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했고 치사량이 넘는 1.95mg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생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 그 누구도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오씨의 3년간의 건강검진 결과를 뽑아보니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에서 나온 니코틴 양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비뎀도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오씨의 니코틴이 체내에 있었다면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외식한 것을 보면 사망 직전 신체에 다량의 니코틴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아내 송씨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119나 경찰을 부르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아내인 송씨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은 3일장 발인이었고 연락한 곳은 장례업체였습니다. 아내 송씨는 멀쩡하고 건강한데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숨졌는데도 마치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절차부터 알아본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송씨에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12에 신고부터 하세요. 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부검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한 점은 송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아무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빈소조차 차리지 않는 등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시신 인도를 받자마자 서둘러 화장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에야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고 친분이 깊었던 동료들은 화장 당일에야 알게 되어서 화장터로 달려갔지만 화장이 이미 끝난 뒤라 자신들끼리 소주 한 병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문상이나 조문, 애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시신 처리만 됐습니다. 남편 오씨는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이 없었는데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 아들이라 형제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상한 점은 송씨는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에 남편이 20여 년간 짠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온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곧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아파트 두 채 등 다량의 부동산을 팔고 오씨의 물건들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버렸습니다. 차량도 상속 절차를 밟고 다시 일주일 뒤에는 금융계좌를 해지하여 약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 원도 받고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환급금과 사망보험금도 챙겼습니다. 이때 송 씨가 내연남 황 씨와 함께 보험사와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과 보험금을 청구한 점이 결정적으로 수상이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 씨의 내연남 황 씨는 오 씨 회사에 들렀던 송 씨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인물로 오 씨 사망 당일 송 씨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오 씨가 죽은 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아파트 내 가구들을 모두 폐기한 것도 전부 내연남 황 씨가 한 일이었습니다. 내연남 황 씨는 사건 2년 전부터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면서 중국 마카오 여행을 하던 송 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왔는데 송 씨는 황 씨가 사업 파트너라고 변명했으나 그는 도박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송 씨는 황 씨와 남편보다 더 자주 통화하고 두 차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주일에 5일간 임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송 씨는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고작 15분 거리인 곳에 자기 명의의 임대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내연남과 주중 부부로 사는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로 오 씨는 초혼으로 송 씨와는 2010년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1년부터 동거해 왔는데 혼인신고는 오 씨가 숨지기 2달 전에 했습니다. 송 씨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못 받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사망해 단 하루 동안만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 사이였다고 해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6년이나 동거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2달 만에 오 씨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혼인신고도 송 씨가 남편 몰래 했는데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 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해 필적 감정을 의뢰해서 오 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짠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검소했던 성격의 사람이니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2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 혼인신고와 증인란에 기재된 내연남 황 씨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도 의심을 샀습니다. 송 씨가 사건 직후 남편 통장에서 유산인 1억 3천만 원을 인출해 그중 1억 500만 원을 황 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는데 황 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5번째로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자 그가 오 씨 사망 5일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황 씨는 사건 보름 전인 4월 초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 20mg을 자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주문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무색 무취해 구별하기 어려우며 국제 우편을 통해 송 씨의 집으로 배달됐고 일주일 뒤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내연남 황 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샀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 씨는 내연남이 담배를 피워서 집으로 배송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방법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 주사, 패치 등 자국이 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든 피해자에게 코와 입 등 호흡기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해 불가능했습니다. 음식에 섞여 먹였을 가능성 또한 니코틴 특성상 이것을 입으로 마시게 되면 입가에 화상이 남아야 하는데 전혀 없었으므로 불확실했고 물에 탔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니코틴 원액이 무색 무취이지만 쓴맛이 난다는 점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송 씨가 맥주에 니코틴을 타 오 씨가 쓴맛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는 니코틴 치사량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 만에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검찰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실험 대상이 된 개는 저농도의 니코틴을 먹었을 때는 단지 구토 증세만 보였지만 고농도의 니코틴을 투입하자 2에서 3분 새 경련을 일으키며 바로 사망했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였을 경우 구토 같은 거부 증상 없이도 바로 사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로 2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상 부검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송 씨와 황 씨는 살인,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남편 오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2015년에 등산하던 오 씨가 눈을 다친 후에 송 씨에게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법원은 1심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1919년 4월 이 또한 기각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